2026년 7월 17일 DMQ의 오픈 세미나를 맡은 김수림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Introduction to Tool LLM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DMQ의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 진행 중입니다. 제 관심 분야는 LLM 연합학습 그리고 시계열 분석입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발표는 극의 툴 LLM의 등장 배경과 함께 초기 대표 연구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LLM 에이전트는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이 수행하던 복합적인 업무까지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프로젝트 회의 일정을 잡고 관련 문서를 요약한 뒤에 이거를 이메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항공권과 호텔을 검색을 하거나 또 혹은 또 코드를 수정한 뒤에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LLM 자체가 매우 똑똑해져서 이런 일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능력의 상당 부분은 이 LLM 내부의 언어 생성 능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 LLM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이 캘린더 API를 이용해서 참가자의 일정을 확인하고 또 회의 시간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련 문서를 요약하려면은 문서 검색 도구로 파일을 찾고 내용을 읽어야 하며 마지막에는 이 메일 API를 이용해 결과까지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코드 수정 작업에서는 이제 코드 읽기, 수정, 테스트 실행이라는 이런 여러 도구가 순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최근에 이 LLM 에이전트의 발전은 단순히 LLM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서라기보다 이 언어 모델이 이 외부의 기능과 연결이 되면서 활용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LLM의 이 외부 도구가 왜 꼭 필요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LLM은 학습 시점까지 수집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날씨나 환율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하는 최신 정보에는 취약합니다. 또한 이 언어 모델은 다음 토큰의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정밀한 수치나 이런 계산이나 데이터베이스 조회에도 한계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모델이 자기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 실제 값을 확인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냥 그럴싸한 답변을 생성해내는 환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현재 서울 날씨나 오늘의 환율을 물어봤을 때 실제 정보를 조회하지 않고 단순히 학습 데이터에 있던 과거 값을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구를 사용하면 이런 한계점을 상당 부분 이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서울의 이제 현재 날씨를 묻는다면 이 날씨 API를 호출해서 실제 이 날씨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오늘의 환율을 묻는다면은 이 환율 API를 통해서 이 최신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도구를 통해 LLM 내부의 정적인 지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정보는 이제 외부에서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하면서 이 도구가 이 LLM의 지식을 단순히 확장하는 기능을 넘어서 이제 답변의 신뢰성과 실제 수행 가능성까지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LLM에게 도구의 이 목록만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가 있어도 모델이 언제, 왜,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면 도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서울 날씨가 어때? 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지금이라는 단어만 보고 단순히 이런 캘린더 API를 선택을 하거나 서울이라는 단어만 보고 또 이제 지도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이라는 이 단어만 보고서 또 캘린더를 연결하거나 환율을 이제 단순 계산 문제로 파악해서 계산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바로 이 LLM의 추론과 도구를 호출하는 행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키워드와 도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 판단한 뒤에 그 부족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 사용의 핵심 문제는 이 도구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바로 도구 사용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추론 능력입니다. 이처럼 추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도구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이 LLM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먼저 이렇게 리즈닝과 플래닝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이제 수행할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호출하고 실제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구를 실행을 하면은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결과가 반환이 되는데 이를 observation이라고 하며 이 에이전트는 이 관찰 결과를 다시 이렇게 추론 결과에 반영을 해서 현재 정보가 충분한지 또는 이제 다른 도구를 추가로 호출을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LLM 에이전트는 단순히 한 번 도구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즈닝, 그리고 액션, 그리고 observation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런 LLM의 도구 사용 능력이 발전하는 데 기반이 된 이제 초기 연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렇게 추론과 행동을 결합한 리액트, 그리고 이제 여러 전문 도구 모델을 이제 조율하는 허깅 GPT, 그리고 이제 실제 이 API 사용 능력까지 학습한 툴 LLM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논문은 리액트라는 논문입니다. 2023년 아이클리어에 발표된 논문으로 인용수가 약 12,000회를 넘을 정도로 이 툴 LLM과 LLM 에이전트 연구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액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름 그대로 이렇게 리즈닝과 액팅을 결합한 것으로 이 언어 모델이 단순히 생각만 하거나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면서 서로 보완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리액트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 LLM의 추론과 행동이 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리즌 온리는 이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각만 하고 액트 온리는 충분한 근거 없이 행동만 수행하는 구조인데 리액트는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진 한계를 둘의 결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리즌 온리의 대표적인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체인 오브 소트는 이 복잡한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추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론이 모델 내부의 이제 파라미터와 기존의 문맥에만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세계와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제 자신의 중간 추론이 실제로 맞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초반 추론이 잘못이 된다면 그 오류가 이제 이후 단계까지 계속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T 같은 경우에는 긴 추론 과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외부 정보로 검증을 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행동만 하는 이 방식은 모델이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로봇이 특정 물체를 이렇게 집어야 하는 상황에서 언어 모델이 다음에 수행할 행동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 환경으로부터 관찰 결과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LLM의 명시적인 추론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전 행동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충분히 정리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어 모델의 사전 지식이나 그냥 직전 관찰에 단순히 의존을 해서 다음 행동을 단순히 예측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 단계가 필요한 장기 작업에서는 중간에 이제 중간 목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미 실패한 행동을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만 하는 이 구조는 환경과 상호작용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작업 기억과 추론 구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 리액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의 행동 공간을 이렇게 언어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에이전트의 행동 공간에는 그냥 이 검색, 이동 혹은 물체 조작처럼 그냥 실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동만을 포함합니다. 리액트는 여기에 이렇게 자연어로 생성되는 생각까지 하나의 행동 유형으로 추가를 하는데요. 이 생각은 이 환경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 대신에 현재까지의 정보와 목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이렇게 문맥을 갱신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델은 환경에 행동하기 전까지의 이제 현재 상황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행동 이후에는 이 관찰 결과를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리액트의 동작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추론 결과에 따라서 검색을 하든 이제 실제 도구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출한 뒤에 도구를 적용하고 그 도구로부터 이제 반환된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된 결과는 다시 다음 이 생각에 입력이 되고 모델은 이렇게 기존의 계획을 유지하거나 수정을 해 나가면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는 이 과정을 한 번만 수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답을 찾거나 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언어 모델에 입력되는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트는 따로 추가적인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도 프롬프트 예시를 프롬프트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 안에 몇 개 이 Thought, Action, 그리고 Observation 이 순서의 예시를 여러 개를 제공을 하면은 LLM은 이 형식을 그대로 참고를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새로운 우리의 목적인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도 이 동일한 과정을 생성해 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추가로 학습하지 않고도 이렇게 기존 LLM의 도구 사용 패턴을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가 직관적이고 또 구현도 간단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도구나 환경에 맞춰서 예시만 잘 변경을 한다면은 유연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실험은 크게 추론 중심 과제랑 행동 중심 과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프롬프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는 이 Thought, Action, 그리고 Observation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질문만 던지는 형식이고 COT는 이 Thought만 생각하고 Act는 Action과 Observation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는 이 3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정량적인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추론 중심 과제의 정성적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애플 리모트가 원래 어떤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설계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OT 방식은 외부 검색 없이 그냥 모델 내부 지식만으로만 추론을 하면서 잘못된 답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트 온리는 검색은 수행을 하지만 이 검색 결과에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충분히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과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리액트는 이 먼저 애플 리모트의 용도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이 검색 결과를 추론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다음 검색 방향을 수정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정답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 중심 과제에서도 이제 유사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행동 중심 과제에는 이제 방 환경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특정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액트 온리는 이 환경에서 특정 물체를 찾는 과정에서 이 원하는 물체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충분하게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다시 행동을 하도록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리액트는 먼저 목표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아직 확인하지 않은 장소는 어디인지 또 물체를 찾은
찾은 뒤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하는지 이 생각에 기록을 하고 이제 각 행동 이후의 옵저베이션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는 실패한 행동을 단순히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관찰 결과를 이용해서 탐색 전략을 수정하면서 이렇게 최종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정량적 결과를 보면은 일단 리액트는 액트 온리보다 더 높은 성능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단순히 외부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검색 결과를 해석하는 추론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여러 이 COT 결과를 생성한 뒤에 다수결로 답을 선택하는 이 COT 셀프 컨시스턴시 방식을 결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추론이랑 외부 검색이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를 이렇게 결합한 방식은 이 COT 셀프 컨시스턴시 방식이 거의 20개의 샘플을 이용해서 도달한 성능을 단순히 5개의 샘플만으로도 이렇게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리액트가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론 문제보다 더 어려운 이 행동 중심 과제에서도 가장 좋은 프롬프트 예시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생각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단순한 설명을 추가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 작업을 여러 하위 단계로 구분을 하고 행동을 조정하는 이 작업 기억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액트를 다시 마지막 정리하자면은 이 리액트의 핵심 기여는 LLM이 도구를 호출하기 전에 추론을 하고 이 도구의 결과를 다시 추론에 반영하는 반복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논문은 허깅 GPT라는 논문입니다. 2023년 뉴립스에 발표된 연구로 이 하나의 LLM이 모든 작업을 다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LLM을 컨트롤러로 사용을 해서 여러 전문 AI 모델을 선택을 하고 조율하는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사용자의 이제 복잡한 요청을 이렇게 하이 태스크로 먼저 나누고 이 각 태스크에 적합한 이 허깅 페이스 모델들을 배정을 한 뒤에 최종적인 결과를 다시 종합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이제 요청은 대부분 하나의 태스크로 단순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 이미지와 같은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설명을 한 뒤에 이거를 음성으로 출력을 해달라는 이런 한 문장의 요청은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세를 추출을 해야 되고 그 자세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며 그 생성된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를 음성까지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요청 안에 이렇게 여러 하위 태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이러한 복잡한 요청을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이제 단일 멀티모달 모델은 이렇게 정해진 범위의 하나의 태스크는 수행을 할 수가 있지만 새로운 하위 태스크 조합이 등장할 때마다 모델을 다시 설계하거나 학습을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는 LLM도 이렇게 하나의 도구를 호출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 복잡한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이걸 이렇게 적절한 단위로 분해를 하고 이 여러 도구를 순서에 맞게 연결하는 능력은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깅 GPT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깅 페이스에 공개된 다양한 이제 전문 모델들을 하나의 도구 집합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바로 이 사이트에 작성되어 있는 이 모델의 설명을 읽고 모델의 기능을 이해하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LM에게 이 모델 설명을 프롬프트로 제공하면은 LLM이 이를 바탕으로 이 현재 하위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허깅페이스에 새로운 모델이 추가되더라도 이제 모델의 설명만 잘 제공한다면은 잘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깅 GPT의 이제 전체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사용자의 요청을 이렇게 하위 태스크로 분해를 하고 이제 각 태스크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스크 사이의 의존성까지 고려를 해서 모델들을 올바른 순서를 실행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각 모델의 출력 결과를 종합을 해서 사용자에게 하나의 응답으로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태스크 플래닝입니다. LLM은 사용자의 이 자연어 요청을 분석을 해서 어떤 하위 태스크가 필요를 한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태스크는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구조화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태스크 종류, 그리고 아이디, 그리고 입력값, 그리고 이제 다른 태스크와의 의존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별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 요청이랑 올바른 파싱 결과의 예시를 이렇게 프롬프트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위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을 배정을 해줍니다. LLM은 이 허깅페이스에 있는 설명을 바탕으로 어떤 모델이 이 해당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모델 설명을 이 한 번에 프롬프트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 태스크에 맞는 유형 모델들만 필터링을 먼저 하고 이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상위 몇 개의 모델만을 후보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 하위 태스크 간의 의존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세 추출 태스크의 결과가 이후 이미지 생성 태스크 입력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는 이 선행 태스크의 실제 출력 파일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리소스와 같이 이렇게 심볼을 입력 위치에 넣어두고 이제 실행 단계에서 이 선행 태스크가 끝나면은 이를 이제 실제 결과 경로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선 모델의 출력을 다음 모델의 입력으로 연결을 해주면서 복잡한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이제 사용자의 요청과 또 계획된 하위 태스크, 그리고 선택된 모델들, 그리고 각 모델의 실행 결과까지 함께 확인을 해서 이 최종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앞서 설명한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모두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태스크 플래닝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종류는 크게 세 종류인데 이 싱글 태스크는 하나의 작업만 포함된 단순 요청이고 그리고 이제 시퀀셜 태스크는 여러 하위 태스크가 순서대로 연결된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태스크는 여러 태스크가 이렇게 나뉘거나 합치지는 더 복잡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싱글과 시퀀셜 태스크는 정답 태스크와 예측 태스크의 이제 일치도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래프 태스크는 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GPT-4를 이제 평가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정성적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 허깅 GPT는 하나의 복잡한 요청을 여러 하위 태스크로 나누고 각 결과를 이제 실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의 자세와 오른쪽 사진의 설명으로 새로운 그림을 생성하라고 했을 때 입력 이미지에서 이렇게 자세를 먼저 추출하고 그리고 이제 추출한 다른 텍스트 조건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한 뒤에 최종 결과까지 하나의 응답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 LLM이 직접 이 이미지를 처리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 모델을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연결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 모델에 따른 정량적인 실험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GPT 3.5가 이 알파카나 비쿠나 같은 당시 오픈소스 LLM보다 모든 태스크 유형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싱글 태스크보다 이 시퀀셜 태스크나 그래프 태스크처럼 이 요청이 복잡해질수록 성능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허깅 GPT의 성능이 이 외부 모델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LLM의 이 계획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LLM이 실제 사람처럼 정말 잘 계획하고 동작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라벨링한 고품질 데이터로 평가를 했는데 이때에도 이 모델의 크기와 성능이 좋아질수록 결과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4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좀 사람 정답과의 차이는 존재를 했고 또 특히 여러 하위 태스크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정의해야 되는 이 그래프 태스크에서도 아직 완벽한 성능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요청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해하고 계획하는 문제는 좀 강력한 LLM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롬프트에 제공하는 이 예시의 영향을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먼저 예시에 포함된 이 태스크 유형이 다양할수록 성능이 좀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지만 그러면 이제 예시의 개수를 계속 늘릴 경우에는 거의 한 4개 이후부터는 그냥 성능이 빠르게 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순히 많은 예시를 좀 제공하는 것보다 좀 서로 다른 구조와 태스크 유형을 포함한 예시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깅 GPT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연구의 핵심 기여는 LLM을 중앙 컨트롤러로 활용을 해서 복잡한 요청을 분해를 해주고 또 여러 전문 AI 모델을 선택하고 연결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논문은 툴 LLM입니다. 2024년 ICLR에 발표된 연구로 이 앞서 프롬프트만으로만 해결한 연구들과 달리 이 실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대규모 API를 대상으로 도구 사용 능력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대규모 API 데이터셋인 툴 벤치를 구축을 하고 또 트리 탐색 기반의 추론 방식으로 풀이 경로를 생성을 한 뒤 이를 이용해서 이 오픈소스 LLM인 툴 라마를 학습합니다. 이 논문의 문제 상황은 이때 당시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 LLM은 사용자와의 대화를 이해하는 그냥 일반적인 인스트럭션 튜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렇게 실제 도구를 여러 번 호출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렇게 챗GPT와 같은 이런 폐쇄형 모델들은 비교적 높은 이 도구 사용 능력을 보였지만 학습 데이터나 이 내부 메커니즘이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오픈소스 연구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이 도구 사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툴 LLM은 이 문제를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오픈소스 모델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도구 사용 연구의 한계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한된 API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환경이나 혹은 소수의 도구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환경의 다양한 API 사용으로 확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약한 추론 방식입니다. 기존의 COT나 리액트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 잘못된 행동을 선택을 하면은 그 오류가 이후 과정으로 계속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일 도구 중심의 비현실적인 설정입니다. 실제 사용자 요청은 여러 API를 좀 순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필요한 연구를 미리 지정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툴 LLM은 이를 각각 이렇게 툴 벤치, 그리고 트리 기반 추론인 DFSDT, 그리고 API 리트리버가 툴 LLM, 툴 라마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성 요소인 학습 데이터셋 구축한 툴 벤치입니다. 툴 벤치를 구축하는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실제 존재하는 API를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API를 사용해야만 풀 수 있는 사용자의 명령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각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인 솔루션 패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API만을 잘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에 어떤 API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API를 어떤 순서와 인자로 이렇게 호출을 해야 하는지까지 포함한 이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은 모두 챗GPT를 이용해서 자동화해서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API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Rapid API라는 이 API 허브에서 여행이나 뭐 날씨, 금융 등 좀 다양한 카테고리의 실제 API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도구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API의 뭐 기능이나 입력 파라미터, 이런 설명과 같은 메타데이터도 함께 저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16,000개 이상의 실제 API를 포함하는 대규모 이제 도구 집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명령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수집한 이 API 중에 일부만을 샘플링한 뒤에 이 챗GPT한테 해당 API를 사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용자 명령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날씨 조회나 호텔 조회 같은 API가 주어진다면은 이제 다음 주 파리 날씨를 확인을 하고 또 목을 호텔을 찾아줘 라는 요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과 API 관련의 이 쌍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면서 이후에 설명드릴 API 리트리버를 학습할 때 이 데이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각 명령을 실제로 해결하는 이 솔루션 패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챗 GPT가 서트, 액팅, 그리고 옵저베이션을 반복을 하면서 이 API를 호출을 하고 최종 답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근데 단순히 뭐 COT나 리액트 방식으로 하나의 경로만을 이렇게 따라가게 하면은 이제 중간에 잘못된 API를 선택을 하거나 인자를 잘못 입력했을 때 복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방식이 바로 트리 기반의 추론 방식인 DFSDT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도구 사용 과정을 하나 이렇게 직선 추론 경로가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가진 이렇게 트리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 있던 경로가 실패됐다고 판단되면은 이렇게 이전 경로로 돌아가거나 혹은 아예 다른 API나 또 다른 인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경로를 좀 동시에 넓게 탐색하는 BFS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로를 이렇게 깊게 탐색한 뒤에 뭐 실패할 경우 되돌아가는 이런 DFS 방식을 적용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다면은 이제 실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 LLM 모델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툴 LLM의 전체 추론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API 리트리버가 사용자의 요청과 관련된 API 후보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툴 라마가 이렇게 선택된 API들을 전달을 받아서 이 실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만 개의 API 전체를 모두 LLM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검색기를 먼저 거쳐서 후보 범위를 좀 줄이고
그 안에서 도구 선택과 호출을 수행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먼저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이 수만 개의 API 중에서 필요한 도구를 직접 지정하는 것은 또 어렵고, 그리고 또 이 모든 API 설명을 LLM한테 넣어주는 것도 입력 그 컨텍스트 길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센텐스 버트 기반의 API 리트리버를 학습을 시켜줍니다. 앞서 이 툴 벤치에서 구축한 명령이랑 그리고 이 API의 대응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짝지어져 있던 명령과 API는 이 인베딩 공간에서 가깝게 만들고, 그리고 관련 없는 이 API들은 멀어지도록 대조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요청이 입력이 됐을 때 이 리트리버가 이 요청과 의미적으로 관련된 API들만 후보로 추출을 하고 이를 이제 툴 라마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툴 라마는 앞서 툴 벤치에서 생성된 명령과 이제 도구 사용 대화 로그를 이용해서 이 라마 7B 모델을 파인 튜닝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는 이 사용자의 명령뿐만 아니라 이 어떤 API를 선택을 했고 또 관찰 결과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단순히 이 API 이름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도구 호출을 포함한 전체 문제 해결 과정을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폐쇄형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 실제 API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툴 LLM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평가 방식인데요. 이 실제 현실에서는 이 API가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이제 동일한 요청을 여러 방식으로도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 경로를 고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도구 호출의 결과를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챗GPT를 평가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패스 레이트는 이제 제한된 호출 횟수랑 자원 내에서 사용자의 명령을 이제 완료한 비율이고, 그리고 민 레이트는 이 기준 모델인 챗GPT 리액트와 비교를 해가지고 더 나은 풀이로 평가된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학습에서 보지 못한 명령 도구 카테고리로 난이도를 좀 구별을 해가지고 일반화 성능도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자면은 먼저 일반적으로 인스트럭션 튜닝만 수행한 이 오픈소스 모델인 비쿠나와 알파카는 패스 레이트이 거의 모두 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일반적인 명령 수행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API 선택과 호출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LLM에서 이 DFSDT 방식이 이 리액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GPT 3.5 모델인 이 챗GPT에 DFSDT를 적용한 성능이 이 GPT-4에 리액트를 적용한 성능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강한 기반 모델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이 어떤 추론 전략을 적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 결과인데, 논문에서는 이 약한 모델과 강한 탐색 전략의 조합이 오히려 이제 강한 모델과 단순한 추론을 합친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툴 라마는 이제 클로드나 텍스트 다빈치 같은 당시 폐쇄형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학습 데이터를 챗 GPT한테 맡겨서 생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 챗 GPT와도 이제 대등하거나 일부 설정에서는 더 높은 결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학습에서도 이제 보지 못한 새로운 명령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카테고리에서도 성능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 툴 라마가 특정 API 호출 경로를 단순히 암기한 게 아니라 사용자 요청을 잘 분석하고
또 적절한 도구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패턴까지도 어느 정도 학습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툴 LLM은 이 오픈소스 7B 모델도 적절한 데이터와 또 추론 전략이 잘 맞춰지면은 높은 수준의 이 도구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툴 LLM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대표적인 3가지 논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툴 LLM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LLM이 외부 도구를 능동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실행 결과를 다시 추론에 반영을 하는 이 모델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이 search, action, observation의 반복 구조를 통해서 추론과 도구 사용을 결합을 해서 모델이 왜 특정 행동이 필요한지 생각을 하고 도구 결과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깅 GPT는 이 구조를 여러 전문 AI 모델의 조율과 연결로 확장을 해가지고 LLM이 사용자 요청을 하이태스크로 분해를 하고 각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을 배정을 하며 이 실행 결과를 하나의 응답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툴 LLM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규모 실제 API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또 이 오픈소스 모델이 도구 선택과 호출 능력을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